2015년 두 번째 대화의 강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혈과 같은 박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30대 초에 이제 프랑스에 가서 한 20년을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제 아이들이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만 2살, 5살이었거든요. 지금 다 장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사회가 어떻게 어떤 그 층위를 자리 잡아가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 그리고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 속에서 두 사회를 끊임없이 이제 견주게 되는 이런 시절이 꽤 길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거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라는 사회, 프랑스의 교육 이런 것이 저에게 이제 이를테면 거울이 되어온 것이죠. 저를 바라보기 위한 거울. 우리는 거울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프랑스 사회나 프랑스 교육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이들은 한국 사람이나 또는 나 한국 사람의 한 사람인 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의 교육 또 뭐 한국의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바라보게 되는 하나의 거울이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민주주의와 진보라는 그런 화두를 놓고 그 프랑스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의미도 될 것이고 그런 진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 어떤 실마리 같은 것을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의 출발점은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의 성숙인데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지 않고는 성숙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데 또 민주적인 의식이 형성되지 않고 과연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성숙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지금 현재 민도 또는 민주적인 의식의 수준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그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만 민주주의 자체가 한국에서는 항상 위기 상태에 있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근래 그 수구 세력이나 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나은 정치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었던 그 10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라는 그 10년이 오히려 예외적인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우리가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었던 이런 배경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도라고 하는 그 민도의 수준, 그 다음에 민주의식, 이게 어떤 층위 이런 것을 한번 정말 냉철하게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한편으로 아까 제가 주류와 그렇지 않은 우리 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주류 쪽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 또 지지 세력도 굉장히 강력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뭐 5만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국정원 과거에 그 중앙정보부에 한 그런 선거 부정이라든지 또 그 강기훈 그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인제서 겨우 밝혀진 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누굽니까 또 대법관이 되는 그 반인권적인 그런 인사가 대법관이 되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상황들에 비추어 여전히 지금 이 수구 세력이 정말 탄탄한 지지에 위에 서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그런데 우리는 이 소수의 좀 의식이 깨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 좀 비판적이고 이런
이런 세력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주로 개탄하고 그런 것으로 이 어떤 지적 우월감 또 윤리적 우월감을 서로 다독거리면서 그냥 우리만의 성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그야말로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들의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버리고 있는 스스로 그 간격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한 이제 진보 쪽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갖는 어떤 또 나름의 자기만의 성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가장 강조하게 될 게 겸손함일 텐데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인문학적인 그런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 중에서도 의식세계의 형성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한국 사회를 규정할 때 어떻게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가에 있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즉 우리들의 의식세계가 바로 그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때 의식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물어서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의식세계를 형성하는지 이제 바로 그 문제가 한국 사회의 이 민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이고 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소수만이 그것도 자신의 개국적 정체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 비판적 의식을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인가 그리고 그 소수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려고 봅니다만 그런 비판적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어떤 그 학교 공부나 이런 걸 통하여 비판적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되고 그 특별한 계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배를 전문 만나야만 가능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 왜 그런지를 이제 다 따져볼 거거든요. 같이 왜 한국에서는 선배를 잘못 만나야만 비판적 의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를 같이 한번 짚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문제 또 진보의 어떤 나아갈 길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런 아주 말하자면 근본에서부터 좀 출발해 보자는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던지는 것이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하여 우선 이제 개별적으로서는 우리 각자가 나의 생각의 지형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통하여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의식 지형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질문을 통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의식 세계가 형성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의미로 이 질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내가 갖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내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구조와 환경에 의하여 나에게 갖도록 하는 이런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뿐인지 이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선 제일 먼저 이 부닥치는 문제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과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생각에 따라서 살고
어쨌든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생각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조차 묻지 않을 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이제 처음부터의 어려움이 우선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내 생각인데 내 생각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그걸 통하여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하는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놓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의 삶을 몸하고 생각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한다고 얘기를 할 때에 인간의 삶은 몸, 상태를 말해주는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 의식 어떤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생각이라고 할 때 몸은 다 건강해야 되고 생각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주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덧붙이기를 온유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온유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생각의 주체일 때 내 삶의 실제적인 주체일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반대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픕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 통증이 오고 열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환자인 우리에게 거꾸로 물어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바로 이것을 일컬어 자각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자각 증상이 대부분의 경우 있다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 치료 과정을 밟아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죠. 그렇지 않은 병이 바로 아주 고약한 암 같은 병입니다. 암세포가 착상을 하면 바로 통증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되게 만드는 그런 병이죠. 그래도 대다수의 병의 경우에는 바로 병이 걸리자마자 통증과 열이 올라서 자각함으로써 병에 걸렸다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치료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생각이 내가 주체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스피노자라는 이 탁월한 인문학자에 의하면 바로 그렇지 않은 이 생각을 바로 고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각의 성질이라는 것이죠. 생각의 성질이 바로 고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고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이. 그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의 성질이 고집하는 내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생각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생각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라고 묻지도 않으면서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 말에 좀 논리가 비약이 있을까요? 그 점에서 바로 이 질문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왔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소수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이고 대다수는 이 질문 자체에 만난 적도 별로 없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 질문이 일 필요는 없겠죠. 이와 유사한 질문이면 그래도 되겠는데 그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살아온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생각한다. 이게 잘 아시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 데카르트의 명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어쨌든 서양 철학사에서 근대 이후의 인간관이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건 생각하기 때문에 코기토라는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실제로 생각하면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이 말만 놓고 보더라도 나는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누구일까? 또 생각한다는 것은 뭐일까? 그 다음에 또 존재한다는 것은 뭐일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다 의문거리, 질문거리죠. 다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회의한다. 회의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생각한다는 것은 회의한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철학서에 있어서 이 코기또는 회의론을 낳게 됐고, 이 회의론에 의하여 합리주의 철학이 합리성을 끊임없이 이제 추구하게 되는 논리를 따지고 이런 그 배경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가 볼 때 회의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정말 생각의 과정, 고민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회의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어떤 입력된 생각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의식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성질이 뭐냐면 고집이기 때문에 이 고집이 막무가내로. 왜냐하면 회의할 줄 모르니까. 실제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의할 줄 모르고, 회의할 줄 모르는데 어쨌든 입력된 것은 있고 의식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있고 그것의 성질은 고집이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고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배경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누구에게도 이 열린 자세로 보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령 부부간에도,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가장 가까운 몸을 섞고 살고 아이를 낳고 살고 특히 계급적 처지가 동일체 아닙니까? 뭐 남편은 부자고 아내는 가난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급적 처지가 동일체인 부부간인데 생각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열린 자세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생각을 모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부부간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막무가내로 고집하냐면, 심지어 이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 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모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이 다른 것이 드러나면 덮고 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해봐야 결국 끝까지 평행선을 가다가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밖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점이 나타나면 그냥 모른 척, 그냥 덮고 아예 말 안 하는 편을 택하는, 이게 실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정도로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한다고 할 때 과연 부부간에도 서로 설득이 불가능한데 누구의 생각을 설득할 수 있을까? 부모의 생각을, 자식의 생각을 거의 불가능한, 이것이 실제로 이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점이 관계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정말 외로운 존재가 그것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렇게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그 관계는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세계를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현실에서 결국 더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게끔 되어 있다. 관계에서 관계의 풍요로움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유에 집착한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민주주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풍요로움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 운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운동, 모든 걸 다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운동, 교육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등등 이런 운동을 얘기할 때 또 뭐 노동운동 뭐 할 것 없이 이 운동 기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왜 운동이라고 말하나,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조직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학습하라. 우리부터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선전공부, 학습 교육이죠. 이것이 바로 운동의 기본론에 나오는 이런 그런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모든 운동체의
다 조직부, 뭐 조직실 이런 게 있고 교육 선전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 조직은 다 이런 운동 기본론에서부터 출발된 것이죠. 그래서 조직,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선 힘을 합치자. 왜? 바꿔야 하니까.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우리부터 바꾸자. 그 다음에 이웃을 바꿔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운동인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떠하냐면 각자가 다 생각한 적이 없고 생각을 통하여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갖고 있는 입력된 것은 있고 그걸 갖고 있는 고집이 그렇게 만무만해이기 때문에 거의 선전 홍보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설득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설득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설득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설득이 아주 쉽게 되지 않죠. 그만큼 각자가 다 그런 생각을 자기 생각만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설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만의 성체 안에 이제 자족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게 되는데 설득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 그 얘기는 선전 홍보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도 학습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우리도 역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에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 부족한 점이 있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도 경청하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선전 홍보 이 설득도 안 되고 이 얘기는 나 또한 설득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만 남으니까 한국의 이 진보 정치나 진보 조직들, 뭐 노동진영 다 포함해서 이 나온 문제가 뭐냐? 이 운동의 건강성을 상실했고, 운동의 건강성을 상실한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운동의 건강성이 있는 건데 이것을 상실했으니까 조직밖에 남지 않으니까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조직 내에 그 알량한 권력을 놓고 다투는, 쟁투하는 이것이 이른바 정파 투쟁이니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양상이고 그것이 이제 근래까지의 이제 상황들, 직위 멸렬은 그 얼마 되지 않는 세력인데도 그것마저도 직위 멸렬하고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바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애당초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여기서부터 저는 또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 그러면 내가 창조했을까? 분명 아니죠. 우리는 그 생각을 창조할 만큼 그런 사상가들이 아니니까 그럼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 생각, 내가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선택한 것일까?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삶이 내가 선택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배경인데 그렇지 못해왔다는 것이 그게 한국 사회의 어떤 틀, 어떤 구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형성되지 않는가라는 이 점.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렇다면 생각의 고민 과정조차 없이 내가 갖게 된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물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제 논리에 따르면 어쨌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아닌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이것도 이제 제 고민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결국은 바로 이 가정과 학교 이 두 군데에서 공히 우리는 아이가 어렸을 때, 학생일 때 또는 집안의 어린 아이일 때 생각하는 존재로 존중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존중받은 적이 없네요. 생각하도록 요청받은 적이 없네요.
이게 우리의 어린 시절이 다 가정과 학교에서 공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냐. 우선 가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어린 시절에 사회세계를 형성하는 공간이 결국 각 가정과 학교입니다. 근데 각 가정과 학교에서 공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생각을 요청하지도 않는 이런, 우선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생각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가장 집요하게 자식에게 생각하도록 요청하는, 그렇게 평을 듣고 있는 유태인의 경우를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생각은 뭐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바로 부모가, 유태인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입에 달고 사는 질문입니다. 네 생각은 뭐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을 받은 아이는 뭐 4살, 5살, 6살 이 아이가 당연히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그 질문을 받으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의 형성을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어린 시절부터 열려있는 이런 것인데, 그런 유태인에 비하면 우리의 문화는 완벽한 대척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질문하는 물음에 대해서조차 불성실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질문하기는커녕 아이가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조차 아주 불성실한, 이게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유럽에서 어떤 아동학자가 쓴 책을 읽다가 나온 것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동학자가 아이가 어떻게 의식세계를 형성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녹음기를 설치해서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다 녹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후 15 내지 18개월 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을 모두 다 녹음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했냐 하면 36개월 즉 만 3살 될 때까지 아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다 녹음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말이 곧 생각이거든요. 말이란 생각이 바깥으로 나온, 입을 통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할 때 생각에는 도구가 필요하고 바로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우리는 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만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한국어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또 증명해 주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아이들이 2살, 5살 때 프랑스에 갔는데 한국을 이제 못 들어가게 되고 20여 년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사회화 과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를 온통 다 프랑스에서 다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20여 년이 지난 뒤에 저는 이제 한국의 상황에 바뀌어서 귀국할 수 있어서 쫄래쫄래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미 저 아이들은 한국에 올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유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는, 프랑스어라는 거죠. 바로 사유하는 언어가 프랑스어라는 것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한국 사회 구성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거죠. 왜? 프랑스어로 사유하니까. 바로 그것이, 이 생각하는 언어라는 것이 어떤 언어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인데요. 한편으로 그것이 말이라는 것이, 그 생각이라는 의미는 생각의 도구가 필요하고 언어를 통하여 한다는 점으로서 확인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동학자가 이 말을 다 녹취한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의 세계를 형성하는지를 말을 통하여 연구하려는 것이었죠. 아무튼 이 아동학자가 이제 유럽의 아이들을 놓고 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많이 한 단어는 엄마입니다. 당연히 엄마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는, 근데 둘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 맘마도 아니에요. 둘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네, 묻는 거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또 두렵고 하니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비는 왜 와? 엄마, 밤은 왜 와? 뭐 끊임없죠. 이 사물과 현상이 온통 다 궁금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 물어보는데 유럽의 엄마들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이 왜라는 질문, 아이가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는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뭐 한두 개 얘기했다고 답변 들었다고 그냥 물러나냐?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부르고 물어보고 부르고 물어보고 이것은 아이가 생각하는 존재여서 궁금하니까 물어봤다는 의미와 함께 이 엄마가 질문을 받은 엄마가 대답을 해주었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 왜라는 질문에 우리의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또 다른 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쁜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빨리 차단할까.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크면 다로. 크면 다로. 나도 몰라. 몰라도 돼. 네. 그 정도에 머무느냐. 그래도 또 질문하니까 결국은 야단칩니다.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질문합니다. 부모의 인식체계로 아이의 아직 설익은 인식체계를 지청구를 주고 아이로서는 전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엄마와 아빠에게서 야단합니다. 이 상황이 유태인과 완벽하게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죠. 제 판단에 유태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생각을 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할 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이 생겨서 물어봤는데 야단 맞는 이런 현실, 상황.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서 거부당한 왜를 누구에게 던질 수 있을까? 아무데도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인 거죠.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가 바로 합리성의 추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토론 문화가 설 수가 없죠. 이것은 실제로 이 왜라는 질문 때문에 논리가 다툴 수 있고 한 것인데 왜라는 질문을 일찌감치 죽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힘의 논리가 관철됩니다. 일찍이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단어법으로 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00년 전쯤에 태어난 로마 사람인데요. 논리로 다투어야지 왜 인신을 공격하냐라는 의미에서 거꾸로 한 말을 했습니다.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더라. 이래서 그가 반어법을 썼습니다.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로 안 하니까 거의 인신 공격입니다. 반대하면 그냥 인신 공격이에요. 뭐 정부에 좀 비판적이면 바로 종북 좌빨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뭐 좀 잘 지내다가도 수틀리면 느닷없이 출생지를 거론합니다. 당신 전라도 사람이지. 또 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웃어야 할지 우프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나이를 묻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당신 몇 살이야?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당신 몇 살이야? 이게 바로 나이로 누르고 직급으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수로 누르는 논리가 아닌 이것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습니다. 완전히 관철이고 국회에서부터 어디를 할 것 없이 또 댓글 문화 보십시오. 댓글 문화에 어디 논리로 반대하면 논리로 얘기하던가요. 바로 욕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이게 바로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 이게 바로 지극히 민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단맞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엄마와 아빠에게. 이런 현실에서 가정에서 그런 유태인과 정반대의 그런 경험을 하고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도 생각하는 존재가 대접하지 않습니다. 암기하는 기계가 되려고 하지 생각하는 존재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두 가지죠. 자연과학, 수학과 인문사회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에 관한 학문이고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 그야말로 휴먼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입니다.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세상은 사회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이걸 물음의 학문, 사유의 학문, 사유와 생각할 것, 그 다음에 논리를 다루라는 그런 학문이죠. 이 인문사회과학은 그야말로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철학, 언어까지 포함하여 이 학문은 그야말로 생각할 것과
그 다음에 논리를 갖출 것을 요청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유와 논리를 요청하려면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 한국의 교육과 유럽이나 이런 다른 사회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인데 학생의 일상 중에서 바로 글쓰기가 거의 없는 우리의 교육과 제가 제 두 아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인문사회가 온통 다 글쓰기였다는 것입니다. 글쓰기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3 때 글쓰기 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글쓰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고3 때 그들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허용합니까? 이 질문을 놓고 글을 씁니다. 또 신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용인될까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해드리는데요. 이 예술가는 실정법을 어겨도 되나요? 또 국가는 개인의 적입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국가보안법에 안 걸리는. 근데 우리는 글쓰기가 거의 하지 않죠. 이건 학생이 각자에게 사유를 묻고 그 사유 안보에 대해 논리를 담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인문사회과학을 거의 다 암기로 했습니다. 암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우선 생각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제가 제 아이들이 중3 때 사형제도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사유할 생각.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어느 나라. 이게 우리가 공부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여기 어디 사유가 들어갑니까? 나의 사유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인문사회과학 과정을 통하여 암기하는 기계가 되는 라는 요구는 받았을지만 몰라도 생각하는 존재로서는 대접하지 않은 이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요청받지 않은 데다가 학교에서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암기는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각자 내가 쓰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에서 자신의 계급적 처지에 의한 자기 나름의 사유체계가 형성될 수 없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 사회에 관한 공부인데 그런데 나로부터 나의 정체성, 나의 계급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입력시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완벽하게 무시되는 것이죠. 이 나에는 가난한 학생도 있고 부자 학생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 농촌에 사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완벽하게 소거되는 이게 이제 공국주의 일본 시절에 처음 이제 전체주의식 교육 방식이 그대로 원전된 이런 배경의 하나일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거의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사유하는 계기를 거의 갖지 못하니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력된 거는 있고, 근데 그 입력된 것의 성질이 고집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고집합니다. 이런 회의할 줄도 모르고, 이런 배경, 이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럼 지금 내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은 출처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 이걸 주체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사람이 의식세계를 형성할 때 내가 개입해서 내가 그 의식세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내가 주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다 보니까 그냥 나보고 암기하라니까 나 암기해. 뭐 이런 방식, 이건 대상, 객체인 거죠. 예를 들면 대중매체 절대적인 부분이 엄청난 부분을 우리는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 게 뭐 TV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저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녹아 있습니다. 이 대중매체는 절대적으로 자본의 논리가 99% 이상 작동합니다. 대중매체 TV나 이런 것 앞에서 우리는 그저 시청자라고 불리죠. 시청자, 즉 보고 듣는 사람. 우리는 제작자가 아니고 바로 그래서 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의식세계의 내용이 그 대중매체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그냥 객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교육. 우리의 바로 국가로부터 국가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제도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주입받지 않습니다. 흡수하고 주입받는. 이건 제도교육은 국가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내가 주어로서 의식세계를 형성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럴 때 결국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일단 의식세계는 자본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대중매체와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입김이 작용하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주입받고 흡수하는 것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또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흡수하고 주입한 것을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모집합니다. 어떤 회의도 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제 그 난관인 것이죠. 이 문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희망의 단초가 이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내가 주어로서 의식세계를 형성하는 나에게는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급성도 있겠고 그에 따라서 나의 의식세계를 형성해야 될 텐데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라고 했을 때 역시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의도하게 되면 나를 노예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적으로 물어볼 사람은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낫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에게 내 생각 어떻게 가질까를 물어보는 길이 바로 책인 거죠. 즉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참조하는 나의 사유세계 형성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험하지만 나와 동시대를 산다는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토론입니다. 이게 경청하는 거죠. 경청.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폭넓게 참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의 생각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돌아와서 직접 보고 겪고 느끼는 것이죠. 경험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의식세계는 정말 소우주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읽은 것, 토론한 것, 직접 보고 겪고 느낀 것을 다시 성찰, 숙고하다. 다시 나의 의식세계 안에서 버무리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 네 개의 경로는 주어가 당연히 나입니다. 내가 독서의 주체이고 내가 토론의 주체이며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느끼는 주체이고 내가 성찰, 숙고의 주체입니다. 바로 나라는 정체성, 나의 계급성, 이것이 같이 개입할 수 있는 나의 의식세계 형성의 경로라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철저하게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고 너무 엄청난 물량이 있다는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나라와 차이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글쓰기를 안 하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암기만으로 하기 때문에 정체성, 계급성에 완벽하게 소거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안 하기 때문에 독서도 토론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10대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감수성이 정말 풍만하고 이럴 때 바로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있나? 그냥 달달 좁은 공간에 갇혀서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결국 이것서부터 벗어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일부만 보는 거죠. 이쪽이.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 다수는 다 결국은 이걸 통해 의식세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러다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회 구성원들 중에 소수가, 이 비주류의 이 소수가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자, 이 자리에 계신 이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좀 난 그래도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차이가 조금씩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생각은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내가 갖게 되었을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절대로 이쪽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죠. 그게 바로 이쪽으로 안내해 준 분이 누군가 있어요. 이게 선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배를 만났고, 그 선배가 특히 배상하게, 이게 참으로 희한한 것이 부모한테는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선후배간이라는 이 독특한 인간관계가 이 생각의 문을 살짝 열게 해줘요. 그 틈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배가.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느닷없이 갑자기 너 정태일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토론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책을 소개합니다. 무슨 정태일 평정, 한국 현대사의 인식,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서 형성한 자기 의식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좀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갖는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상대적 우월성 때문에. 바로 선배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선배를 만나서 여기 책을 몇 권에도 읽었고 세상 보는 눈을 그래도 좀 뜬 것, 이것이 상대적 우월성 때문에 이게 지적 우월성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나 그래도 이런 속에서 나 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또 윤리적 우월성까지 있어요. 지적 우월성에 윤리적 우월성, 이것에 의한 오만함이 있어요. 이 오만함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면 바로 아집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유세계가 끊임없이 고민 과정을 통하여 형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 의식세계, 비판적 의식세계라는 것도 거의 반전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형성이 아니고 반전. 대단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게 굉장히 섬세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아니면 뭐예요? 이게 굉장히 거친. 이것이 왜 그러냐면 반전이에요. 당연히 이걸 통하여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부정적이죠. 그러다가 그랬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강정 문제라든지 평택 대출이 문제라든지 요즘 나오는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국군 저 전시 작전권도 없고 이 참 형편없잖아요. 이런 것에 비추어 그래서 좀 이 비판적이었는데 북한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국가로서의 주체성은 아주 탄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되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형성의 과정이면 좀 더 섬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반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거친,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걸 올바르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가의 주체성에 대해서 매료되는 건 이해하지만 시민적 주체성이라는 개념은 그걸 그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인데요. 얼마만큼 우리가 도 아니면 뭐의 그 함정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주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 주체.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서, 나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늘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게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 사회 구성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사회의 이론인 그래서 국민의 이론일 때 내가 주체로 살아가려면 내가 속한 국가가, 즉 국가의 주체성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강정마을이나 평택대출이나 또는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분노나 이런 것이 안타까움이 나오는 것은 그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체성을 100% 내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런 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한도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주민등록증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일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국가의 주체성은 뭐냐면 국가와 내가 속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국가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사이에서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만큼 주체성을 갖고 있나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는 이 시민의 또는 개인의 주체성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 하나가 내가 속한 국가와의 사이에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주체성의 한도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저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이런 것, 집회 시위에 관한 법 이런 거에 의하여 내 주체, 내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제약받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의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니까. 바로 이 점에서 한 인간이 자기 정체성에 의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체성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주체적인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민,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은 나라는 개인이 내가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주체성, 개인의 주체성이 규정되는 이 두 가지 면을 봐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이 점에서 북한은 분명히 국가의 주체성에 있어서는 남한에 비해서 앞서 있는 건 사실이다. 인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국가로서의 주체성. 문제는 이 국가의 주체성에 있어서 북한이 남에 앞서 있는 건 사실이라 하지만 과연 이 개인의 시민의 주체성이라는 이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북한 인민의 자리에서 봤을 때 북한 권력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북한을 바라볼 때 이 북한에 매료되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거의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 형성의 과정, 끊임없이 고민하고 섬세하게 따져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반전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다. 바로 여기에 이걸 보고 남한에 비추어 봐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반전되는 이게 바로 또 아니면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것이 여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노동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반전된 사람의 경우는 그 부분은 지극히 진보성을 그것도 아주 거칠게 급진적으로 요청하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주 고리타분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이런 주장들을 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 좀 이 섬세하게 곳곳에 부문별로 다 채워져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초중고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폭넓게 그 틈새 곳곳에 그 문제 인간이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진보의 재편이나 이런 고민들, 진보의 재구성이나 전 진보 지금 이제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야말로 전유입니다. 전유. 진보를 자기가 접근한 것에 대한 전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노동 문제로만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북관계 문제에 관해서 이 접근해온 사람들 또 그런 거와 관련이 있었던 분들은 모든 문제를 다 미국 문제
남북 간의 이 모습, 민족 모습 문제로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태 문제, 이거 얘기하는 분들은 모든 문제를 다 생태적 관점으로만 다 바라보려고 하고, 또 여성, 이 성평등 문제는 또 성평등 문제로만 바로 이 점이 바로 이 문제 형성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렇게 비판성을 가지면서 형성해 나간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아주 거친 그런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이 토론이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 점에서 저는 그렇게 전유해온 내 문제가 모두 내가 지금 다루었던 문제가 모든 문제에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데서부터 겸손해집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벌릴 수 있고 나도 당신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도 그와 같이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건 그냥 하나의 구도로 말씀드린 것인데 처음에 이제 제가 고민했던 그런 것이 바로 사유하지 않는 이런 생각하지조차 않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진보의 재편이라기보다 저는 진보의 어떤 반성적 성찰 이런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나의만의 흔히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전유를 많이 해왔는데 이 진보세력이 너무 심하게 아주 편협하게 전유해왔던 모든 문제, 이 계급 문제로만 모든 걸 거기에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민족 모순 이 문제만 해왔다거나 아니면 생태 문제 이 문제만 해왔다거나 아니면 여성 문제 뭐 이런 것을 다 아우르면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부족하다. 이걸 우리가 다 모여야 이것이 그래도 좀 뭔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자세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바로 성실성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제 표현인데 아주 집요함 그리고 설득하는 것 지금까지 포기해왔다면 우리만의 성체 안에 갇혀서는 해법이 없다. 결국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개탄하고 그걸로 우리의 지적 우월감, 윤리적 우월감을 다독거리면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저 세력에게 끊임없이 표를 주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해도 또 표를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접근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을까 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점에서 아까 제가 운동에 세 가지가 조직하라, 학습, 교육하라, 그 다음에 선전, 홍보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설득, 지금까지 포기해온 설득을 이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제 나름대로 이제 정한 게 있는데요. 집요하라.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성실하라. 그 설득 대상에게 성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성실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만 겸손하죠. 나는 의식이 깨어났다라는 데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함과 성실함과 집요함 이런 것이 같이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로서는 어떤 논리적인 이런 것보다 정서적인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실상 저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 뭔가 이 장벽에 꽉 막혀 있는 이런 것에 오는 그런 고민 지점들에서 제가 어쨌든 유럽에서 공부한 아이들의 이 상황과 견줘보니까 우리 나름의 어떤 사회화 과정에서 의식세계의 형성에 있어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매트릭스가 갇혀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특히 가정과 교육, 특히 중요한 건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혁신학교 흐름이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혁신도 아니고 그냥 정상화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다시 참여하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요청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급하게 막 달려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제 나름의 품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어떤 개발적인 건 좀 말씀드렸고요. 혹시 부족한 것은 이제 또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서 채워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